디바메이의 토요 미스테리,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 2016년 9월 10일, 미국 캔자스티 경찰서에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 중년 여성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자기 딸이 실종된 것 같다고 하는 거야. 실종된 여성은 21살이던 제시카 루니언스. 사실 제시카의 실종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 하루 전인 9일 오후 10시에도 신고가 접수됐는데 제시카가 사라지던 날에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은 그냥 남친이랑 놀다가 그냥 좀 늦는 거 아닌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거야. 근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었고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번째 신고 전화를 엄마가 하게 됐던 거지. 그제서야 실종 수사가 시작되긴 하는데 이미 이틀이나 지난 상황이야.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참 지난 거지. 자, 어쨌든 제시카가 사라지기 전에 행적을 살펴보자. 우선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첫 번째 신고가 들어오기 하루 전인 9월 8일. 그날 하우스 파티에 남자친구랑 같이 갔었다고 해. 친구들이랑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었고. 그러다가 한 11시 반쯤 남자친구랑 자기 차 타고 파티장을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제시카의 행적이 묘연해진 거지. 그럼 끝까지 같이 있던 남자친구는 뭔가를 더 알지 않을까? 그 남자친구의 이름은 카일 유스트. 제시카랑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였다고 해. 딸이 사라진 걸 가장 먼저 눈치챈 건 엄마였어. 다음날 9월 9일, 둘이 같이 병원에 가기로 했었거든. 근데 예약 시간이 지나가도록 딸이 나타나질 않는 거야. 걔가 약속을 까먹으려는 아닌데? 심지어 연락 한 통 없으니까 엄마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몇 번이나 전화하고 친구들한테도 행방을 수소문했다? 하지만 밤 10시가 지나도록 제시카를 봤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당연히 전화도 안 왔고. 결국 엄마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경찰은 이 신고를 그냥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친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겠죠. 하루만 더 기다려봐요 라고 했지만 결국 다음날까지 제시카의 연락은 없었고 9월 10일 두 번째 신고를 하게 된 거야. 그제서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 일단 단순 가출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우선 파티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증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제시카가 사라지는 그 당일에 남자친구 카일이랑 다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티격태격 정도가 아니라 언성이 엄청 높아질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거지. 일단 둘이 싸우게 된 이유는 이거야. 카일이 파티 때 좀 신났는지 술을 엄청 많이 마셨어. 그러더니 잔뜩 취해서 제시카한테 엄청 질투하고 막 집착하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도를 지나칠 정도였었고. 근데 파티라는 게 뭐야? 다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그런 것이잖아. 근데 이 다른 친구들이랑 왜 노냐면서 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냐? 막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했었대. 카일이 그렇게 행패 부리니까 제시카가 자기 남친 데리고 막 나가려고 했어. 내 친구들은 조금 걱정했었지. 지금 카일이 난폭해 보이는데 둘만 나가면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았던 거야. 제시카는 남자친구가 그냥 술에 좀 취해서 그러는 거라면서 친구들 다 안심시키고 남자친구 카일 데리고 파티장을 나갔었대.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카일이 그녀랑 마지막까지 있던 사람이잖아.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해도 마지막 행적은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때 제시카의 차가 발견돼. 불에 탄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더라고. 남자친구랑 같이 차 타고 파티장 나섰었잖아. 근데 그 차가 불탄 채 발견됐다? 제시카는 사라졌고. 완전 남자친구 의심할 만한 상황이잖아. 이게 용의자가 추려지니까 수사가 술술 풀려 유력한 증인까지 나왔었거든. 바로 카일의 이복형, 제시프 카터. 그의 증언을 좀 들어볼까? 제시카가 실종되던 9월 8일 늦은 밤에 갑자기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래.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좀 충격적인데 자기가 여자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야.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래서 동생이 말한 장소로 급하게 가봤어. 근데 거기엔 얼굴에 막 긁힌 듯한 상처가 있는 카일이 처음 보는 검정색 차 앞에 서 있더래. 근데 진짜 그 옆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더라고. 이미 죽은 것 같아 보였어. 맞아, 그 여자가 바로 제시카. 카일은 형한테 잠깐 망 좀 봐달라 라고 하고 혼자 시신을 들고 어딘가로 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대.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고 온 것 같았던 거지. 이제는 차를 불태워야 된다면서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제시프는 동생을 도와서 그 차에 불을 질렀다고 해. 이 과정에서 카일 손과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어. 실종 수사가 시작된 지 하루 뒤인 9월 11일, 제시프의 증언을 토대로 카일을 긴급 체포하게 돼. 실제로 체포 당시에 카일과 손과 팔, 그리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고 긁힌 상처도 남아있었다고 해. 그러니까 형 증언과 일치했던 거지. 근데 문제가 있어. 카일이 체포된 죄명이 제시카 살인 혐의는 아니고 그냥 실종 관련 혐의였었거든. 그래서 기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야. 물론 제시프 증언이 있기는 했지만 그녀를 죽였다는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 시신을 발견하지도 못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증언만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게 수학 없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돼. 그러던 2017년 4월 3일, 한 남성이 카스카운티 233번 근처 숲에서 버섯을 채집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뭐가 보이는 거야. 이상한 물체였는데 이게 숲에 있기에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뭔지 확인하고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아. 그건 바로 사람의 두개골이었어. 깜짝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돼. 바로 확인해보니까 그건 제시카의 유골이었지. 가족들에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 그녀의 시신이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아서 혹시라도 살아있지 않을까 하면서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 경찰들은 분주해졌지. 제시카의 시신의 나머지 부분 찾아야 되잖아. 두개골을 발견된 곳 주변을 위주로 수색을 시작하게 돼. 그리고 수색 하루 만에 두개골이 있던 장소에서 18m 정도 떨어진 곳에 여성의 유골을 발견하게 됐지. 처음엔 경찰들이 당연히 제시카의 유골일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좀 이상해. 그 시신을 하나하나 꺼낼수록 부패된 상태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 발견된 제시카의 두개골보다 훨씬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경찰은 해당 시신의 DNA를 분석하게 되는데 검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이 유골의 주인은 제시카가 아니야. 그녀는 바로 10년 전 실종됐던 카라 코페츠키. 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시카랑 같이 그 시신으로 발견될 걸까? 카라는 17살 고등학생 때 사라졌어.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려고 시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학생이었지. 그리고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풋풋한 고등학교 커플이었어. 1살 선배였었거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의 집착이 심해지는 거야. 심지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나오더라고. 결국 사귄 지 9개월 정도 됐을 때 카라는 헤어지기로 결심했지. 근데 남자친구가 이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야. 몇 번이나 집에 찾아오고 이러는 듯 찾아오고 계속 얘기하자 하는 거지. 카라는 그걸 다 피했었고. 그러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 4월 28일 평소처럼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전 남친이 나타난 거야. 막 피하려고 반항하는 카라를 억지로 자기 차에 태워서 납치해버려. 그러고는 막 그녀를 때리더니 목까지 조르는 거야. 카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반항조차 할 수 없었어. 결국 차에서 뛰쳐내리고 나서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이 사건 이후로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명령을 신청했다고 해. 그 후로는 별일 없이 넘어가는 듯 했었었고.
하지만 2007년 5월 4일, 카라가 사라지고 말아. 무슨 이유에서인지 3교시 수업에 오질 않았었고 오전 9시 19분 학교를 떠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대로 실종된 거지. 전에 그 차에서 납치했던 전남친 사건도 있었잖아. 또다시 납치된 건 아닐까 싶어서 카라의 가족들은 그녀의 실종을 빠르게 신고했다고 해.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5월 4일 이후에 카라의 모든 생활 반응이 사라진 거야. 카드 사용 내역부터 핸드폰 내역조차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 경찰은 일단 그 전 남친이 제일 의심되니까 바로 불러서 조사를 해보는데 자기는 카라가 실종되던 그 당일에 연락이 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부재중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해보긴 했는데 그녀가 받질 않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경찰의 생각은 달랐어. 그러니까 전 남친이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9시 20분. 카라가 아직 학교에 있었을 때잖아. 그래서 그의 연락을 받고 그녀가 사라진 거라고 확신했던 거야. 경찰들의 계속된 신문에도 그는 아무 관련이 없대. 자기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 테스트를 했다? 근데 결과는 통과. 심지어 실종 당일 알리바이까지 확인됐어. 카라의 시신도 추가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아서 결국 카라 실종 사건은 그대로 미제로 남게 됐고, 그러다 이 10년이 지나서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지. 그것도 제시카 바로 옆에서. 자,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맞아, 카라의 전남친은 카일. 이거 완전 냄새가 나지? 두 여성의 사망,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들의 남자친구가 있었어. 피해자들 모두 카일의 여자친구였고 사망 전 남자친구랑 싸웠고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시신이 같은 장소에 유기되어 있었잖아. 경찰들은 카일이 범인이라고 확신했어. 이때 좀 도움이 될 만한 증언들이 막 속속히 나오는데 그건 바로 카일의 전 여자친구들의 이야기였어. 하나같이 말하는 게 똑같아. 애가 질투심이 많고 변덕스럽고 폭력적이었다는 거야. 한 번은 카일이랑 싸우고 기분 나빠서 자기 집 가겠다고 집 나오려고 하는데 막 못 가게 막더래. 그러면서 자기 목을 졸랐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전 여자친구들 다 죽였다면서 너도 죽기 싫으면 나 자극하지 마, 막 이랬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증거, 녹음 파일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카일이 자기가 카라를 죽였다고 말하는 게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어. 아니, 막 나는 카라 사랑하니까 얘기 좀 하자고 한 건데 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열받아서 죽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니까 니도 죽기 싫으면 똑바로 행동해. 이렇게 또 협박했다는 거지. 아니, 얘가 아주 지가 사람 죽였다는 걸 광고를 했더라고. 주변 친구, 동료 수감자 다 떠들고 다녔던 거야. 그니까 증언이 아주 넘쳐났던 거지. 그리고 자기가 말한 살해 동기는 여자친구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죽였대. 게다가 카라 실종된 날 알리바이는 제스트, 그 이복형이 가짜로 만들어줬더라고. 아니, 근데 이 형도 웃겨. 형이 돼서 동생한테 이렇게 휘둘려도 되는 거야? 어쨌든 2017년 10월 5일 카일 유스트는 카라와 제시카, 살인과 시신 유기에 대해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어. 그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자기 그 이복형, 제스트가 자기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꾸며낸 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완전 배은망덕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버리는 거지. 당연히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2021년 6월 7일 카일의 판결이 나오는데 아쉽게도 카라 살인 사건은 과실치사로 판명나면서 15년형을 받게 돼. 그래도 제시카 사건에 대해서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면서 30년형을 선고받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5년 복역을 하게 된 거야. 재판이 끝나고 카라의 부모님은 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대해 굉장히 원통했다고 해. 당연하지. 아니,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살인 혐의가 인정이 안 되냐고. 유족들은 카라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하늘에 있을 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속상하더라. 제시카 사건이 아니었다면 발견되지 않았을 카라. 비록 그녀를 살해한 카일은 살인죄를 선고받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의 원통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길 바랄 뿐이야. 제시카의 억울함도 좀 해소됐길 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야. 메이크업하는 디바메이. 지난번 영상 댓글 정말 뜨겁더라고. 반말의 메이크업 컨셉이 신선하다는 반응도 있고 또 정신없다는 분들도 계셨고, 내가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보고 있어. 그냥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더 좋은 영상 만들라고 많이 조언해줘서 정말 고마워. 근데 정말 의견이 다양하더라고. 그래서 시카님하고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 댓글 의견도 조금씩 수용하면서 또 내 색깔과 주특기도 살리면서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하지만 진중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 그니까 디바메이 좀 더 지켜봐줘. 오늘은 반짝이는 펄 포인트가 있는 메이크업 하면서 친근하게 사건 하나 풀어볼게. 내가 오늘 이 범인들한테 화가 많이 날 것 같지만 일단 진정하고 지금부터 시작해본다. 일본 여행 요즘 엄청 많이 가잖아. 근데 도쿄에 가면 아주 은밀한 장소가 하나 있어. 신주쿠에 있는 카부키초라는 곳인데 쉽게 말해서 일본 최대의 환락가라고 할 수 있어. 여기 가면 진짜 휘황찬란한 간판들이 줄지어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여기저기에 드레스를 입은 여자 사진이 걸려있거든? 이건 카바쿠라를 홍보하는 간판이라고 해. 카바쿠라가 뭐냐 하면 카바레랑 클럽의 합성어야. 남성을 상대로 한 술집인데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을 카바조라고 부른대. 일본의 카바쿠라는 한 40년 전?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생겨났어. 그때 일본에서 강력하게 성매매를 금지하고 아예 법까지 생겼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이 그걸 교묘하게 피하려고 만들어진 곳이야. 여기 가면 여성들, 그러니까 카바조가 손님들이랑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들을 나눠. 카바조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의 환심을 사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이 일을 하면 독특한 직업병이 생긴대. 그게 뭐였냐 하면 화를 낼 때도 계속 웃는 얼굴을 하는 거지. 그게 익숙해져서 생긴 습관이야. 근데 손님들이 카바조한테 마음을 뺏기는 일도 비일비재해. 워낙 얘기도 잘 들어주고 대단하다,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공감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끌리는 거지. 근데 이게 돈 내고 접대받는 거잖아. 그런데도 나를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구나 하면서 단골이 되고 또 애정을 쏟는 거. 카바조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직업이잖아. 그만큼 예상치 못한 위험이랑 사건 사고도 뒤따를 수밖에 없었어. 지난 2011년 10월 일본 아이치현에 있는 한 카바쿠라의 27살 여성 모리오카 마도카는 오랫동안 카바조로 일하고 있었어. 같이 동거하는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둘은 내년 1월에 결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결혼까지 하는 마당에 계속 카바조로 일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가게에다가 12월까지만 출근하겠다고 미리 말해두기도 했지. 그때 마도카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막 설레어하는데 그게 그대로 드러났어. 일할 때 단골 손님이 와도 전 곧 결혼해서 관둘 생각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고, 근데 동료들은 그런 마도카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불안했던 거야. 왜냐면 업장에서 마도카는 꽤 인기 있는 직원이었어. 손님들 중에서 일부러 마도카를 지명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동료들은 손님한텐 굳이 결혼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지. 괜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진짜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 새 신부의 설렘은 도저히 쉽게 감춰지지 않았던 모양이야. 2011년 11월 24일 늦은 밤이었어. 그날 마도카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자친구랑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그러다 문득 핸드폰을 보더니 갑자기 외출 준비를 하는 거.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손님 생일이라 잠깐 축하해주고 올게 라면서 바로 집을 떠나더라고. 마도카는 흰색 벤츠
그러니까 자기 차를 타고 떠나게 돼. 그 후로 날이 밝도록 마도카는 돌아오질 않았어. 남자친구가 걱정돼서 수차례 전화를 했거든? 근데 아예 받질 않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남자친구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 보니까 마도카가 보낸 거. 11월 5일에 돌아갈게. 엥? 그날이 11월 24일이었으니까 12일 후에 돌아온다는 거잖아. 남자친구는 문자를 확인하고 단번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 왜냐면 평소 마도카는 아무리 짧은 문자여도 꼭 이모티콘을 사용했거든. 근데 이 문자는 말 그대로 용건만 간단하게, 심지어 화난 느낌까지 드는 거야. 남자친구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도카가 일하던 가게 점장한테 연락을 해보는데 점장도 행방을 모르는 거야. 손님 생일? 처음 듣는 얘긴데? 라면서 마도카가 온 적도 없다는 거. 남자친구는 바로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 그런데 마도카의 행적이 엉뚱한 데서 발견돼. 다음 날인 11월 25일, 아이치현 동부 도요타 산길에 차량 한 대가 버려진 채 발견됐거든? 흰색 벤츠 차량이었는데 문제는 자동차 번호판,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 심지어 차대 번호라고 해서 차량 내부에 있는 차량 고유의 그 정보판이 있거든? 이것까지 모조리 뜯겨져 있더라고. 이걸 제거하려면 특수한 도구가 필요해. 그럼 이건 최소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이 저지른 게 분명해 보여. 의도적으로 차의 모든 정보를 감춘 게 확실하니까. 여기서 문제는 차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빈 깡통차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소유주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 12월이 되어서야 이 차가 실종된 마도카의 차량인 게 확인이 돼. 참고로 차량이 발견된 곳은 집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거든? 도대체 차를 버리고 어딜 간 걸까? 일단 경찰은 마도카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서 그러던 중 같이 일하던 카바조 동료가 의미심장한 진술 하나를 하는데 마도카가 고객한테 집이 들킨 것 같다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야. 수상한 정황은 더 있었어. 평소 마도카는 자기 스케줄을 다이어리에 적어두는 편이었거든. 근데 실종 전날인 11월 23일 날짜에 K씨와 만나는 날 이런 메모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경찰은 K씨가 누군지 추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아니 김씨도 K씨고 쿠도로씨도 K씨고 워낙 K가 많잖아. 그니까 그 이니셜 하나로 사람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이었어. 그렇게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지. 반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 그러다 2012년 5월 21일 아이치현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걸리는 큐즈로우스라는 곳에서 굉장히 기괴한 물건 하나가 떠오르게 돼. 업소용 냉동고더라고? 엥? 이게 왜 호수에서 떠오른 거야? 호수 주변을 관리하던 직원이 발견했고 이후 건전해서 뭐야 하면서 냉동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 웅크린 시신이 담겨져 있던 거야. 경찰이 달려왔고 DNA 감정을 해보니까 시신은 6개월 전 실종된 마도카였어. 실종 사건은 바로 살인 사건으로 바뀌었지. 시신을 살펴보면 알몸 상태였는데 특이하게도 액세서리는 그대로 착용하고 있더라고. 목에는 목걸이가, 또 오른쪽 손목에는 팔찌가 그대로였어. 그럼 금품을 노린 살인은 아닌 것 같잖아? 또 시신이 있던 냉동고, 그건 무게가 100kg도 넘어. 그러니까 상당한 크기라는 거야. 그러면 혼자 옮기기엔 무리가 있었겠지. 그래서 경찰은 공범이 있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게 돼. 동시에 마도카가 실종됐을 쯤에 같은 냉동고를 구매한 사람 그 모두를 용인선상에 올려놓고 하나하나 탐문했고, 마도카 시신이 발견되고 5개월이 지난 10월 26일 경찰은 드디어 그 시신을 유기한 범인들을 체포해. 47살의 하야시 케이지, 그리고 37살의 트럭 운전수 와타나베 토모유키야. 알고 보니까 이 둘은 2006년부터 마도카가 일하던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 결정적으로 하야시 케이지가 마도카 실종 직전에 인터넷으로 냉동고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바로 체포된 거지.
우선은 사체 유기염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죄도 추가돼. 두 사람은 처음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부인했지만 끈질기게 추궁하니까 결국 사건의 모든 전말을 털어놓더라고. 우선 하야시 케이지 그리고 와타나베 토모유키는 2002년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가까워진 사이였어. 나중에 같이 동거를 할 정도로 친해졌지. 근데 이 중 하야시는 좀 괴팍한 성격이야. 예를 들어 동료가 일하다가 실수를 하잖아? 그럼 막 무릎을 꿇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막 설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드는 동료가 있으면 그 사람 차를 막 긋기도 하고 아주 승질이 더러운 거지. 와타나베는 같이 어울리게 하면서도 또 또라이 같은 하야시 모습에 좀 겁을 먹었어. 그래서 최대한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하면서 지냈었거든. 정확히는 뭐 거의 수발을 들어준 하수인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둘 다 나란히 회사에서 해고를 당해버리고 졸지에 실업자 신세가 돼버리고 말지. 그러던 2008년 둘이 같이 카바조가 접대하는 술집을 다니다가 마도카를 알게 돼. 싹싹하고 또 손님 비위를 잘 맞춰주는 매력적인 여성인 거지. 그래서 마도카가 가게를 바꾸면 거기로 따라갈 정도로 열성 팬? 열성 손님이었던 거지. 둘이서 한 달에 10번 정도 카바쿠라에 들락거리면서 매달 마도카한테 한 300만 원 이상씩 썼대. 근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술집을 다녔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계속 듣다 보면 또 기가 막힌 스토리가 나와. 어쨌든 이 중 특히 하야시가 문제야. 마도카랑 진지한 연애를 꿈꾸면서 나름 짝사랑에 빠진 거지. 근데 마도카한테는 그냥 고객이었을 뿐이고. 그러던 어느 날 마도카가 생글거리면서 결혼을 한다고 말한 거야. 그러자 두 사람은 분노했어. 여태 우리가 얼마나 돈을 썼는데 지금 우리 갖고 논 거 아니야? 결국 그 분노로 살인까지 결심하게 돼. 두 사람은 생일인데 와서 축하해달라면서 마도카랑 약속을 잡게 되거든. 기억나? 그 다이어리에 남겨져 있던 그 K! 그건 하야시 케이지의 별명이었던 거야. 사건 당일 야심한 밤 하야시와 와타나베는 아이치현의 한 주차장에서 마도카를 만났고 자기네 차로 타라면서 유인을 한 거. 그녀가 자리에 앉자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한 거야. 이후에 시신을 집으로 옮겼고 미리 준비해둔 냉동고에 넣어. 이후 두 사람은 차로 3시간에 달려서 큐즈루 호숫가에 그 냉동고를 통째로 던져버리지. 냉동고 자체가 무거우니까 절대 머리로 떠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게다가 마도카 차 말이야. 차 자체가 누구 건지 몰라야 수사가 늦춰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치밀하게 자동차 정보를 모두 떼어내. 이게 끝이 아니야. 마도카 휴대폰으로 남자친구랑 지인한테 살아있는 척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범행을 자백하는 걸 듣고 있던 경찰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애인도 아니고 그냥 단골 술집 여성이 결혼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했다? 심지어 냉동고까지 준비하고 자동차 판을 뗄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다고? 과연 이게 첫 번째 범행일까? 경찰은 어딘가 모르게 이 둘이 파트너처럼 죽이 잘 맞는다는 것도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살인을 계획하고 또 시신을 함께 유기하는 게 쉽진 않잖아. 그래서 처음이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의심에 여러 가지 추궁을 하게 돼. 특히나 이 두 사람을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하면서 먼저 자백하면 너는 좀 형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득한 거지. 경찰의 촉은 정확했어. 하수인이라고 했던 와타나베가 좀 겁을 먹었나 봐. 자기들이 저지른 또 다른 범죄도 결국 자백해버린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살해한 후에 유기한 거였어. 그러니까 마도카가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던 거. 경찰은 시신을 유기했다는 진술을 듣고 아이치현 이누야마시 산속을 수색했어. 그리고 결국 사람의 인골로 보이는 것을 찾아내. 뼈의 주인은 2009년부터 실종 상태였던 26살의 아사노 에리였어. 아사노는 하야시가 회사에서 해고되었을 무렵인 2004년 2월경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7월에는 동거까지 하는 깊은 사이로 발전했지. 그런데 2005년 8월부터 슬슬 하야시의 폭력에 시달리게 돼. 근데 오히려 폭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야시가 어느 날부터 아사노를 방에 감금하더니 성인 인터넷 방송을 강제로 시키는 거야. 돈을 벌려는 거지. 그리고 하야시는 그 돈으로 카바쿠라에 다녔던 거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었는데 술집에 다녔던 이유가 이거였어. 감금이 된 아사노에게 가혹행위는 점점 더 심해져 갔어. 허락 없이는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야. 그래서 화장실은 방 안에서 비닐을 깔고 페트병에서 봐야 됐던 거. 또 하야시가 화를 내면 무조건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벌벌 떨어야 됐대. 완전히 주인님 모시듯 해야 하야시가 때리지 않았던 거야. 어떻게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아사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처절하게 복종하게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 분명 지독한 가스라이팅이 결과라는 건 분명하겠지. 와타나베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에 본 아사노의 모습은 방에 쇠사슬을 목에 메고 있는 장면이었대. 그래서 아사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싶어도 쇠사슬의 길이가 부족해서 목이 졸린 거야. 그니까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 2009년 7월에 아사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방 안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고 말아. 이때 하야시는 와타나베에게 함께 시신을 유기하자고 했어. 와타나베는 무서워서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 그렇게 모든 걸 자백했잖아? 근데 하야시는 사건에 대한 증언을 완강히 거부하더라. 그러면서 아사노게 원래 남자랑 즐기는 거 좋아했어. 그럴 바에 그걸로 돈이라도 벌어오는 게 낫지. 이딴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아사노를 착취한 걸 시인하는 거잖아. 나중에 경찰이 보니까 하야시가 체포 당시 통장에는 현금이 무려 3억 원이 넘게 있었대. 과연 그게 지가 번 돈일까? 절대 아니겠지. 그러고 보면 그렇게 살인하고 또 얼마 안 돼서 술집에서 만났던 마도카를 살인한 거야. 이게 한 번 살인을 해보니까 쉬웠던 걸까?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어쨌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됐겠지? 우선 와타나베한테는 마도카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14년형이 내려졌어. 그리고 하야시 케이지한테는 마도카와 아사노, 그러니까 두 여성의 살인 혐의와 사체 유기 혐의까지 인정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돼. 검찰은 사형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아사노의 죽음이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혐의로 인정되면서 사형은 면했다고 해. 이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는 게 받아들여진 건데 사람 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잠도 못 자게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고의가 아니면 뭐야? 지금까지도 하야시 케이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야. 끝내 유족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말은 없었어. 아주 끝까지 고약한 놈으로 남은 거지. 애초에 이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빨리 감옥에 갔더라면 최소한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 그리고 와타나베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적었는데 얘도 그래. 하야시가 무섭다는 이유로 살인에 동조하고 같이 시신을 유기했잖아. 어쩌면 그럴 만한 인간인 걸 알면서도 술 사주고 또 데리고 다니니까 그냥 쫄래쫄래 생각 없이 따라다닌 그런 한심한 인간이 아니었을까? 제대로 생각이 박혀 있었으면 그러면 안 됐지. 하여간 절대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분노는 이제 식혀볼게. 내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야.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스토리로 만나자. 그럼 안녕.